4년 전 한 친구가 제게 이상하게 생긴 뿌리줄기 몇 개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땅에 심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원 한쪽 아무것도 심지 않고 비워두었던 구석에 그냥 심어 두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흙이었고 비료도 없었으며 특별한 관리도 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심어놓고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잊고 지냈습니다. 비가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퇴비를 넣지도 않았고 비료를 뿌리지도 않았으며 그 어떤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문득 그 식물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정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의 2미터에 가까운 거대한 식물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보니 그 아래에는 고구마만한 커다란 뿌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씻어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맛은 마치 사과의 꿀을 더한 것 같았습니다. 달콤하고 즙이 많고 아삭아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식물이 훨씬 더 많은 정원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야콘입니다. 그리고 야콘은 아마도 제가 평생 길러본 식물 중 가장 키우기 쉬운 식물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콘이 안데스 지역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식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페루와 볼리비아에서는 수세기 동안 먹어왔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에서도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은 작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콘은 우리가 정원에서 원하는 거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적은 노력으로 많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해충도 거의 없으며 병도 거의 없고 물을 자주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심어두면 마치 스스로 알아서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야콘이 정확히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콘의 학명은 스몰란투스 손치폴리우스입니다. 이 식물은 국화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나 아티초크와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는 안데스 산맥 지역입니다. 대략 해발 1000m에서 3000m 사이의 지역에서 자라며 온화한 기후, 서늘한 밤 햇빛이 잘 드는 낮을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야콘은 극심한 겨울이 없는 여러 지역에 꽤 잘 적응합니다. 우리가 먹는 부분은 야콘의 덩이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야콘은 두 종류의 뿌리를 만듭니다. 하나는 저장 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마처럼 크고 굵게 자라는 우리가 먹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뿌리 줄기입니다. 이것은 식물을 다시 번식시키는 데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먹어야 할 저장 뿌리 대신 뿌리 줄기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뿌리 줄기는 맛이 좋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많고 단단하며 전혀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장 뿌리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가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땅에서 전부 캐내고 모두 씻은 다음 아무거나 하나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맛본 것은 끔찍한 맛의 뿌리 줄기였습니다. 순간 저는 친구가 쓸모없는 식물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페루 농부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뿌리는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줄기 아래쪽에 매달려 아래로 길게 자란 굵은 뿌리들, 바로 그것이 먹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대로 된 야콘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분입니다. 위쪽의 뿌리줄기는 다음 해에 다시 심기 위해 보관하고 아래쪽에 굵고 즙 많은 저장 뿌리는 먹기 위해 수확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야콘 재배는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야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맛입니다. 야콘은 달콤합니다. 꽤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단맛은 일반 설탕의 단맛과 다릅니다. 야콘을 한 입 베어 물면 사과배, 그리고 아주 은은한 멜론의 느낌이 섞인 것 같은 맛이 납니다. 게다가 식감이 매우 아삭합니다. 정말 아삭아삭합니다. 저는 야콘을 생으로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막대 모양으로 잘라 먹습니다.
당근 스틱처럼 먹지만 맛은 훨씬 더 달콤하고 시원합니다. 제 아이들은 약혼을 마치 사탕처럼 먹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단맛이 일반적인 설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혼의 단맛은 프락토올리고당, 즉 FOS라고 불리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과당이 연결된 형태의 성분인데 우리 몸은 이것을 일반 설탕처럼 소화하지 않습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대장까지 도달하고 그곳에서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약혼은 자연적인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약혼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약혼은 단순히 맛있는 덩이뿌리가 아닙니다. 매우 독특한 영양적 특징을 가진 식품입니다. 특히 페루와 일본에서는 약혼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장내 미생물 포도당 대사 그리고 제2형 당뇨를 가진 사람들의 식단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약혼이 기적의 치료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특성을 가진 식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단맛은 원하지만 일반적인 설탕 제품처럼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음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혼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약혼의 실제 이용 가능한 칼로리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약 200g 정도 되는 약혼 뿌리는 대략 60칼로리 정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고구마는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약혼은 여전히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혼을 처음 먹어보면 마치 반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맛있고 배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입안을 시원하게 해주며 동시에 아주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약혼의 특별함입니다. 달콤하지만 무겁지 않고 만족감을 주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식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정말 바꿔놓은 것은 맛이나 영양 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점은 바로 약혼이 얼마나 키우기 쉬운 식물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자를 길러본 적이 있다면 약혼은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감자는 해충 곰팡이, 과도한 습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면 약혼은 정말 고마운 식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심어놓고 몇 달 동안 거의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공간에서 거의 15kg에 가까운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 말입니다. 심어두고 잊어버렸는데 생육 주기가 끝날 때 풍성한 먹거리를 돌려주는 식물. 가족 텃밭에서는 이것이 정말 큰 가치입니다. 약혼은 뿌리줄기로 심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 부분입니다. 생김새는 약간 생강과 비슷합니다. 울퉁불퉁하고 단단하며 눈에 보이는 쌍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쌍눈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심는 시기는 봄입니다. 더 이상 서리 위험이 없을 때 심으면 됩니다. 약 20c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뿌리줄기를 넣은 다음 흙으로 덮어주면 끝입니다. 흙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비료를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토양이 너무 척박하다면 잘 익은 퇴비를 조금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질소가 지나치게 많으면 식물은 잎만 무성하게 만들고 뿌리는 적게 만듭니다. 약혼은 과함보다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공간은 중요합니다. 식물 사이에는 최소 1m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5m 정도를 선호합니다. 약혼은 정말 크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쉽게 1.8m에서 2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잎은 크고 푸르며 보기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관상용 식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원에 초록색 가림막이 필요하다면 약혼은 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먹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 동안 약혼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뭄은 잘 견딥니다. 물론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고 식물이 축 처지는 것이 보인다면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토마토, 오이, 호박 같은 작물과 비교하면 물 소비량은 훨씬 낮습니다. 제 경우에는 여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것으로 보통 충분합니다. 봄이나 가을에는 비가 나머지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충에 대해서도 제 경험은 매우 좋았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약혼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시즌 초반에 어린잎에 진딧물이 조금 생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절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칼륨 비누를 뿌리지도 않았고 살충제를 쓰지도 않았으며 집에서 만든 방제제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마 무당벌레나 다른 자연 포식자가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약혼을 위해 어떤 처리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학 제품도 유기농 방제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물은 텃밭에서 정말 귀합니다. 가을이 오면 약혼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고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식물은 에너지를 뿌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첫 번째 약한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서리가 내린다면 말입니다. 또는 땅 위의 줄기와 잎이 완전히 시들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바로 그때가 수확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먼저 줄기를 치면 가까이에서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 흙을 조심스럽게 풀어야 합니다. 약혼의 뿌리는 쉽게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삽보다 쇠스랑을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식물 주변의 흙을 천천히 풀어주면 식물 전체가 비교적 온전하게 올라옵니다. 그때 두 가지 부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줄기 밑동에 붙어있는 뿌리 줄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아래로 매달려 있는 덩이뿌리입니다. 뿌리 줄기는 다시 심기 위해 따로 보관합니다. 덩이뿌리는 먹기 위해 저장합니다. 수확하는 순간은 언제나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약혼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확한 약혼 뿌리를 하루나 이틀 정도 햇볕이 드는 곳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뿌리가 더 달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성분 일부가 변하고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 기분 좋게 바뀝니다. 저는 보통 약혼을 나무 상자에 담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며칠 정도 둡니다. 그런 다음 서늘하고 어두운 곳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힘들게 배웠습니다. 수확 직후 저장할 생각이라면 약혼을 모두 씻어두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젖은 상태로 보관하면 썩을 수 있습니다. 첫 해에 저는 바로 그 실수를 했습니다. 전체 수확물을 깨끗이 씻어 상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당한 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흙이 묻은 상태로 보관하고 먹기 직전에만 씻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로는 손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뿌리줄기도 제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비트모스나 톱밥처럼 아주 약간만 촉촉한 재료 속에 넣어둡니다. 장소는 서늘해야 하지만 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봄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포기의 약혼이 많은 뿌리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포기에서 10개에서 20개의 뿌리줄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올해 한 포기를 심으면 다음 해에는 훨씬 더 많은 약혼을 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이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약혼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확량에 대해 말하자면 잘 자란 약혼 한 포기는 5kg에서 10kg 정도의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토양, 물, 기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경우 평균은 한 포기당 약 7kg 정도입니다. 몇 포기만 심어도 한 가족이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혼은 어떻게 먹을까요?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기고 막대 모양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레몬즙 몇 방울을 넣은 물에 담가두면 됩니다. 약혼은 사과처럼 빨리 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산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약혼은 간식으로도 완벽하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약혼은 비트, 호두, 염소, 치즈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조합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약혼의 신선한 단맛 비트에 흙내음, 치즈의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는 조합을 만듭니다. 약혼은 익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볶아도 좋고 오븐에 약간의 기름과 로즈메리를 더해 구워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혼을 익히면 프락토올리고당의 일부가 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리바이오틱스 효과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익혀도 맛은 좋습니다. 하지만 약혼의 영양적 특징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반대로 맛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조리해도 됩니다. 약혼으로 시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데스 지역에는 약혼 뿌리를 끓여 액체를 추출하고 그것을 졸여 가벼운 꿀과 비슷한 걸쭉한 감미료를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방법이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약혼을 신선하게 먹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는 쪽을 더 좋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약혼 뿌리를 갈면 달콤하고 가볍고 시원한 음료가 됩니다. 저는 약혼을 사과와 당근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설탕을 추가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음료를 가족에게 줄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다만 중요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약혼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라면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혼에는 프락토올리고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이 익숙하지 않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약 50g 정도의 작은 양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괜찮다면 조금씩 양을 늘리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맛에 너무 흥분해서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큰 질문이 나옵니다. 약혼이 이렇게 좋은 식물이라면 왜 거의 아무도 기르지 않는 걸까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지역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약혼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찾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대규모로 생산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혼의 뿌리가 섬세하다는 점입니다. 운송 중에 쉽게 멍이 들고 상처가 납니다. 감자처럼 상업적인 이동을 잘 견디는 작물이 아닙니다. 약혼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이것이 유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른 덩이줄기 작물만큼 오래 보관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달 동안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저장한 감자만큼 오래 그리고 쉽게 보관되지는 않습니다. 대형 상업 유통망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가족 텃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접 수확해서 집에 저장해두고 조금씩 먹으면 됩니다. 자가 소비를 위해서는 약혼이 거의 완벽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혼을 복잡하게 살지 않으면서 정원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사람에게 이상적인 식물이라고 봅니다. 생산량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적고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쉽게 찾기 어려운 독특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저에게 가정에서 작물을 기르는 가장 큰 가치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손에 넣기 어려운 맛, 품종 경험을 직접 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약혼은 바로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정원 한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약혼에게 기회를 주어 보십시오. 뿌리줄기 4-5개를 심고 자라게 두고 가을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수확량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수확할 때는 다음 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뿌리줄기를 보관하십시오. 첫 해에 저는 몇 개만 남겨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관 중에 몇 개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보관합니다.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식물이 조금씩 더 널리 퍼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혼은 더 많이 알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기 쉽고 이렇게 생산성이 높고 이렇게 먹기 좋은 식물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용한 작물, 흔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단순한 방법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자연의 비밀 노트를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 주십시오.